언니는 솔직히 여자로도 안 보이겠다. 우리 오빠 불쌍해서 어떡해. 신우이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깔깔거렸습니다. 둘째 낳고 불어난 몸으로 소파에 앉아있던 저는 그 순간 이성의 끈이 뚝 끊어졌어요. 그러는 신우는 불쌍한 남자라도 있어? 신우이의 웃음이 뚝 멎었습니다.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하더니 바닥에 주저앉아 뒷목을 잡고 대성통곡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사연이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행운과 행복으로 가득하길 기원하겠습니다. 저는 서울 외곽의 작은 빌라에서 평범한 회사원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고 대학에서 시각 디자인을 전공했죠. 졸업 후 작은 디자인 회사에 취직해 나름 보람차게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소개팅으로 남편을 만났어요. 남편은 듬직하고 말수가 적은 사람이었고 무뚝뚝하지만 다정한 구석이 있었죠. 연애 시절 남편은 퇴근길에 꼭 제 회사 앞에서 기다려주곤 했습니다. 결혼 전 시댁 식구들을 처음 만났을 때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참 얌전하다며 좋아하셨고 신우이도 웃는 얼굴로 저를 반겨주었죠. 괜찮은 시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1년 반을 사귀고 결혼식을 올렸어요. 첫째를 낳고 회사를 그만두었고 육아에 매달리다 보니 디자인 프로그램을 마지막으로 연계해 언제인지도 가물가물해졌습니다. 그리고 둘째까지 낳은 뒤로 제 몸은 예전의 제가 아니었어요. 저는 거실 소파 구석에 몸을 웅크린 채 앉아 있었습니다. 100일 된 둘째가 겨우 잠이 들었고 4살배기 첫째는 방에서 뒹굴며 만화를 보고 있었죠. 오전 내내 수유와 기저귀를 갈아채운 탓에 팔다리가 천근만근이었습니다. 거울을 볼 엄두조차 나지 않는 날이 벌써 몇 달째인지 기억도 나지 않았어요. 출산 후 불어난 살이 빠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늘어난 뱃살 위로 올려놓은 두 손이 한없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오시는 날은 아니었기에 고개를 돌렸더니 신우이가 종이 쇼핑백을 들고 들어서고 있었죠. 어머머 올케. 그 꼴이 다 뭐야? 나왔어. 신우이는 신발을 벗으며 거실을 둘러보았습니다. 저는 부스스한 머리에 늘어난 트레이닝복 차림 그대로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아, 신우. 어쩐 일이야. 연락도 없이 오고. 저는 부엌으로 가서 물이라도 내오려 했습니다. 그런데 신우이가 저를 위아래로 천천히 훑어보더니 입꼬리를 실룩거렸어요. 세상에나 올게. 살이 진짜 징그럽게 많이 쪘다. 배 나온 것 좀 봐. 숨은 쉬어져? 신우이가 소파에 털썩 앉으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언니 여자로도 안 보이겠다. 오빠 불쌍해 키읔. 신우이가 다리를 꼬며 깔깔거렸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향하던 발걸음을 멈추었어요. 귀끝이 뜨거워지면서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가 맞물리고 턱에 힘이 들어갔죠. 참아야 한다고 신우인데 그냥 넘기자고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아휴 끔찍해. 오빠가 밖에서 뼈 빠지게 일하고 왔는데 마누라가 맨날 이 뚱뚱한 꼴을 하고 있으면 얼마나 집에 들어오기 싫겠어? 나 같아도 도망가고 싶겠다, 진짜. 신우이가 쇼핑백에서 옷을 꺼내 자기 몸에 대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선 채로 두 주먹을 꽉 쥐었어요. 몇 달 동안 속으로 삼키고 삼켰던 것들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고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는 게 느껴졌죠. 저는 천천히 몸을 돌려 신우이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는 신우는 불쌍한 남자라도 있어?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신우이의 웃음이 뚝 끊겼어요. 입을 벌린 채 눈만 껌뻑이는 신우이의 얼굴이 빠르게 붉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뭐? 너 지금 나한테 뭐라고 짓거렸어? 신우이가 소파에서 벌떡 일어서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는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내 말 똑똑히 못 알아들었어? 나이 38 먹도록 시집은커녕 남자 손 한 번 못 잡아본 주제에 어디서 남의 부부일에 감나라 배나라 참견이야? 당신 앞가림이나 똑바로 해. 신우이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변하더니 입술이 바들바들 떨리기 시작했죠. 너 지금 그 말 다 했어. 아! 신우이가 말을 잇지 못한 채 두 손으로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무릎이 꺾이며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아이고, 분해라. 내가 내 오빠 집에서 저딴 년한테 이런 끔찍한 소리를 듣다니. 아이고, 내 팔자야. 신우이가 바닥을 치며 대성통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손으로 뒷목을 잡고 앞으로 고꾸라지며 숨을 헐떡이는 모습이 영락없는 총극이었죠. 아니, 이게 무슨 난리야. 애 떨어지겠다. 부엌에서 과일 접시를 들고 나오던 시어머니가 접시를 식탁에 내려놓으며 달려왔습니다. 바닥에 쓰러져 울고 있는 신우이를 본 시어머니의 눈이 순식간에 뒤집어졌어요. 야, 이 독한 년아. 내가 감히 우리 귀한 딸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애를 왜 잡아. 시어머니가 저를 향해 손가락질을 퍼부었습니다. 어머니, 다짜고짜 욕부터 하지 마시고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신우가 먼저 저한테 막말을. 시끄러워. 당장 입 못 다물어. 멀쩡하게 들어온 애를 거품 물고 쓰러지게 만들어 놓고 어디서 어른 앞에서 눈을 똑바로 뜨고 말댔구야. 시어머니가 신우이를 부축해 일으키며 등을 두드렸습니다. 저는 억울함에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때 안방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아, 진짜. 집구석이 왜 이렇게 시끄러워. 사람 쉬지도 못하게. 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던 남편이 귀에 이어폰을 한쪽만 꽂은 채 거실로 나왔습니다. 남편은 바닥에서 흐느끼는 신우이와 삿대질하는 시어머니, 그리고 창백한 얼굴로 서 있는 저를 번갈아 보았죠. 당신이 나와서 직접 들어봐. 글쎄, 신우가 나한테 먼저. 아, 됐고. 시끄러우니까 일단 당신이 빨리 동생한테 미안하다고 해. 엄마도 화나셨잖아. 남편이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전후 사정을 묻지도 않았어요. 신우이가 울고 있으니까 제가 잘못했다고 단정 짓는 그 태도가 온몸의 핏줄을 거꾸로 세웠습니다. 뭐, 나보고 사과하라고? 지금 그 입으로 나한테 먼저 사과하라고 했어. 저는 남편을 똑바로 쏘아보았습니다. 남편은 귀찮다는 듯 한숨을 내쉬며 시어머니 쪽으로 고개를 돌렸죠. 당신 엄마는 다짜고짜 나한테 삿대질을 해대고 당신 동생은 나보고 여자도 아니라고 낄낄거리며 비웃는데 넌 방구석에서 게임이나 처하다가 기어 나와서 무조건 나보고 고개를 숙이라고? 내가 사람이야. 목소리가 떨렸지만 저는 끝까지 말했습니다. 남편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신우이를 안은 채 저를 노려보았고 신우이는 시어머니 품에 파묻혀 더 크게 울음소리를 높였습니다. 저는 그 세 사람을 한 번씩 천천히 바라보았어요. 남편의 무관심한 옆얼굴, 시어머니의 도끼 어린 눈, 신우이의 과장된 울음.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뚝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더 이상 이 집안의 식모로 감정 쓰레기통으로 살지 않겠다고 결심했어요. 저는 말없이 돌아서서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안방 문을 닫자마자 저는 옷장의 선반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외출할 때를 대비해 늘 싸두었던 기저귀 가방이 손에 잡혔어요. 기저귀 대여섯 장, 분유, 젖병,
아기 옷 한 벌이 들어있는 가방이었죠. 저는 그 가방을 침대 위에 내려놓고 서랍장을 열었습니다. 양말 사이에 넣어두었던 작은 크로스백을 꺼냈어요. 제 신분증과 통장, 체크카드가 들어있는 가방이었습니다. 크로스백을 어깨에 걸치고 기저귀 가방을 한쪽 팔에 끼웠죠. 거실에서는 여전히 시누이의 울음소리와 시어머니의 고함이 뒤섞여 들려왔습니다. 저는 옷장문에 걸어둔 아기띠를 꺼내 가슴 앞에 묶었어요. 아기 방으로 들어가 곤히 자고 있는 100일 된 둘째를 조심스럽게 안아 올렸습니다. 둘째가 눈을 찡그리며 칭얼거렸지만 다시 제 가슴에 얼굴을 묻고 잠이 들었죠. 아기띠에 둘째를 단단히 고정한 뒤 저는 큰아이가 있는 방으로 갔습니다. 은서야, 엄마랑 나갈 거야. 신발 신어. 첫째 은서가 바닥에 엎드려 만화를 보다가 고개를 들었어요. 어디가? 할머니 집에 놀러 가자. 어서. 은서가 벌떡 일어나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은서의 작은 운동화를 들고 현관으로 향했어요. 거실을 지나는 순간 남편이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어디 가려고 그래? 지금 이 상황에서. 남편이 제 팔을 붙잡았어요. 저는 남편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손이 한없이 낯설게 느껴졌죠. 잠깐만 얘기 좀 하자. 어디 가냐고. 놓으라고. 저는 남편의 손가락을 하나씩 떼어내며 팔을 뿌리쳤습니다. 남편이 비틀거리며 한 발짝 뒤로 물러났어요. 엄마한테 사과하고 동생한테도 한마디 하고 가면 안 돼? 남편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은서의 손을 꽉 쥐고 현관에 쪼그려 앉아 아이의 신발을 신겼습니다. 야, 진짜 나가게. 남편이 뒤에서 다급하게 말했지만 저는 고개도 돌리지 않았죠. 옳게. 어딜 가려고 그래. 내 딸한테 사과도 안 하고. 시어머니가 거실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언니, 도망치는 거야? 잘못해놓고 도망치는 거냐고. 시누이가 바닥에 앉은 채 악을 썼어요. 저는 현관문 번호를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고 복도에 찬 공기가 얼굴에 닿았죠. 은서의 손을 잡고 문턱을 넘었습니다. 엄마, 이모가 왜 울어? 은서가 고개를 뒤로 돌리며 물었어요. 앞만 보고 걸어. 엄마가 손 꼭 잡고 있을게. 저는 은서의 손을 더 세게 쥐었습니다. 뒤에서 남편이 무어라 소리치는 게 들렸지만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어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고 문이 열리기까지 몇 초가 몇 시간처럼 길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저는 스마트폰을 꺼내 택시를 호출했어요. 아파트 단지 정문 앞으로 배차가 잡혔습니다. 1층에 도착해 로비를 지나고 단지 앞 도로까지 나오니 마침 택시 한 대가 비상등을 켜고 서 있었죠. 뒷문을 열고 은서를 먼저 태웠습니다. 아기띠에 묶인 둘째가 움찔하며 잠에서 깨려 했지만 제가 등을 토닥이자 다시 고개를 떨구었어요. 저도 뒷좌석에 올라타 문을 닫았습니다. 기사님, 용인이요. 주소 보내드릴게요. 택시가 출발했어요. 아파트 단지가 점점 작아지는 걸 뒷유리창으로 지켜보았습니다. 은서가 제 옆에서 창밖을 구경하며 콧노래를 흥얼거렸죠. 저는 은서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고개를 앞으로 돌렸습니다. 친정집 대문 앞에 도착한 건 해가 기울 무렵이었어요. 초인종을 누르자 어머니가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 은서 왔어? 어쩐 일이야, 연락도 없이. 어머니가 은서를 안아 올리며 웃다가 제 얼굴을 보고 멈추었어요. 제 눈이 벌겋게 부어 있었을 겁니다. 엄마, 나 좀 여기 있어도 돼? 제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어머니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어요. 일단 들어와. 어서 들어와. 어머니가 제 등을 떠밀듯 안으로 이끌었습니다.
거실에서 뉴스를 보고 있던 아버지가 안경을 벗으며 고개를 돌렸죠. 아빠, 저 당분간 여기서 지낼게요. 아버지가 저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는 은서를 무릎에 올려 앉히며 제가 먼저 말을 꺼낼 때까지 기다려 주었어요. 둘째를 아기띠에서 내려 어머니 품에 맡기고 나서야 저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자초지종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시누이가 한 말, 시어머니의 삿대질, 남편의 태도까지 하나도 빠뜨리지 않았죠. 어머니는 듣는 내내 입술을 꾹 깨물었고 아버지는 주먹으로 무릎을 한번 내리쳤습니다. 이혼할 거예요. 다시는 안 돌아가요. 제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아이들이 모두 잠든 뒤에도 저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제 옛방 책상 위에 먼지가 쌓인 노트북이 보였습니다. 뚜껑을 열고 전원을 켰죠. 오래되어 느릿느릿 화면이 떴어요. 바탕화면에 대학 시절 만들었던 디자인 포트폴리오 폴더가 있었습니다. 폴더를 열자 졸업작품으로 냈던 패키지 디자인, 브랜드 시안, 타이포그래피 작업물들이 줄줄이 나왔어요. 화면을 넘기며 하나하나 들여다보았습니다. 손끝에서 마우스를 움직이는 감각이 낯설면서도 어딘가 익숙했죠. 저는 모니터 불빛 아래에서 새벽이 올 때까지 그 파일들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친정집 작은 방에 아이들 이불을 깔고 셋이 나란히 자는 생활에도 조금씩 익숙해지고 있었어요. 낮에는 아이들을 돌보고 밤에는 노트북 앞에 앉아 이혼 절차와 재취업에 대해 검색하며 하루를 보냈죠. 남편에게서 하루에 서너 통씩 전화가 왔지만 저는 한 통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전 어머니가 둘째를 안고 마당에서 햇볕을 쬐고 있었고 저는 빨래를 널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출근하셨고 은서는 거실에서 색칠놀이를 하고 있었죠. 골목 쪽에서 자동차 문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어서 익숙한 목소리 두 개가 대문 밖에서 울려 퍼졌어요. 여기 맞지? 여기야? 시어머니 목소리였습니다. 오빠가 주소 보내줬어. 여기라니까. 시누이 목소리가 바로 뒤를 이었죠. 저는 빨래 집게를 쥔 손을 멈추고 대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도 둘째를 안은 채 눈을 크게 떴어요. 쾅쾅쾅.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골목 전체에 울렸습니다. 문 열어. 우리 며느리 당장 내보내. 시어머니가 대문을 주먹으로 치며 고함을 질렀어요. 저는 어머니에게 아이를 안고 방으로 들어가 계시라고 눈짓한 뒤 대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대문을 열자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코앞에 서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고 시누이는 팔짱을 낀 채 입꼬리를 비틀고 있었죠. 어머니, 여기 제 친정이에요. 소란 피우시면 안 됩니다. 저는 대문 밖으로 한 발짝 나서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소란은 무슨 소란? 내가 시어미 앞에서 할 짓이 그거야? 남편이랑 아이들 버리고 친정에 처박혀서. 시어머니가 제 앞에 손가락을 들이밀었어요. 어머니, 저 아이들 데리고 나왔어요. 버린 적 없습니다. 우리 오빠를 버렸잖아. 가정을 내팽개쳤으면서 말은 번드르르하게. 시누이가 한 발 앞으로 나서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골목 맞은편 집 창문이 삐그덕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대각선 쪽 대문에서 할머니 한 분이 고개를 내밀고 이쪽을 쳐다보았죠. 신우, 목소리 좀 낮춰. 동네 사람들 다 보고 있어. 보면 어때? 다 보라고 그래. 시집에서 행패 부리고 도망친 게 누군데. 시누이가 제 가슴팍을 손가락으로 콕 찔렀습니다. 저는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옳게. 당장 무릎 꿇고 사과해. 안 그러면 내가 오빠한테 이혼시키게 할 거야. 알겠어?
시누이가 동네가 떠나가도록 고함을 쳤습니다. 시어머니는 옆에서 그래, 당장 사과해 하며 거들었죠. 골목 여기저기서 주민들이 하나둘 나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작은 원통형 바디캠을 꺼냈어요. 며칠 전 인터넷으로 주문해 충전까지 맞춰둔 것이었죠. 전원 버튼을 누르자 빨간 불이 깜빡이며 녹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촬영하고 있어요. 여기서 계속 이러시면 저 경찰에 신고합니다. 저는 바디캠을 가슴 높이로 들어 올리며 말했어요. 시누이의 눈이 바디캠에 고정되었습니다. 뭐야 그게? 촬영은 무슨 촬영이야? 시누이가 제 손에 든 바디캠을 낚아채려 했지만 저는 몸을 옆으로 돌려 피했어요. 경찰 부를 거예요. 남의 집 앞에서 이렇게 소란 피우시면 신고 대상입니다. 시어머니가 멈칫했습니다. 경찰이라는 단어에 시어머니의 손이 내려갔어요. 경찰? 감히 시어미를 경찰에 신고해? 시어머니 목소리가 떨렸지만 아까처럼 기세등등하지는 않았죠. 어머니, 제가 참고 있는 거예요. 제 친정집 앞에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돌아가세요. 저는 바디캠을 들고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시누이가 이를 악물고 저를 노려보았지만 빨간 불이 깜빡이는 바디캠 앞에서 더 이상 소리를 지르지 못했어요. 두고 봐. 옳게 두고 보자고. 시누이가 시어머니의 팔을 잡아 끌며 돌아섰습니다. 시어머니도 씩씩거리며 시누이를 따라 골목을 빠져나갔어요. 두 사람이 탄 차가 골목 모퉁이를 돌아 사라질 때까지 저는 대문 앞에 서서 그 뒷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이웃 할머니가 대문 앞으로 다가오셨어요. 아가, 괜찮아? 시집 식구들이야?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한 뒤 조용히 대문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가슴이 쿵쿵 뛰었지만 무릎이 떨리지는 않았어요. 바디캠의 녹화 버튼을 눌러 저장을 확인하고 주머니에 다시 넣었죠.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현관 초인종이 울렸어요. 아버지가 대문을 열자 남편이 서 있었습니다. 양복 윗단추를 풀어헤친 채 퇴근길에 바로 온 모습이었죠. 장인어른, 안에 좀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옆으로 비켜 섰습니다. 남편이 거실로 들어왔어요. 저는 둘째에게 분유를 먹이고 있었고 은서는 어머니 무릎에 앉아 있었죠. 남편이 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집에 가자. 엄마도 동생도 이제 안 올 테니까. 남편이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으며 말했어요. 오늘 낮에 당신 엄마랑 동생이 여기까지 찾아와서 골목에서 난리를 쳤어. 그거 알아? 저는 젖병을 둘째 입에서 빼며 말했습니다. 그건 내가 모르는 일이야. 엄마가 좀 급한 성격이잖아. 나도 말려놓을게. 말려놓겠다고? 지금 그게 말이야? 저는 둘째를 어깨에 기대어 등을 토닥이며 남편을 똑바로 쳐다보았어요. 당신 엄마가 우리 친정집 앞에서 행패를 부린 거야. 동네 사람들이 다 봤어. 그런데 당신 입에서 나오는 말이 말려놓겠다고? 남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근데 엄마도 불쌍하잖아. 동생도 내가 한 말에 며칠째 밥도 못 먹고 있어. 제 손이 멈추었어요. 둘째 등을 토닥이던 손이 그대로 공중에 멈춘 채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의 입에서 나온 단어는 또 불쌍이었죠. 시어머니가 불쌍하고 시누이가 불쌍하고 그 사이에서 저는 늘 사과해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둘째를 어머니 품에 넘기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방으로 들어가 서랍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며칠 전 인터넷으로 양식을 찾아 미리 작성해둔 이혼 서류였죠. 거실로 돌아와 남편 앞에 섰습니다. 서류 봉투를 남편의 가슴팍에 밀어 넣었어요. 이혼해. 사인하고 돌아가. 남편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서류 봉투를 받아든 남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이게 뭐야? 진짜 이혼하자는 거야? 지금 장난해? 내 눈에 장난으로 보여. 남편이 봉투를 뜯어 서류를 꺼내 보았습니다. 제 이름과 도장이 이미 찍혀 있는 것을 확인하더니 입을 벌린 채 저를 올려다보았죠. 잠깐만. 이건 좀 생각을 해보고. 남편이 자리에서 일어서려는 순간 곁에서 지켜보고 있던 아버지가 성큼 다가왔습니다. 아버지는 남편의 멱살을 움켜쥐었어요. 내 딸이 이혼하겠다는데 뭘 더 생각해. 오늘부터 이 문 앞에 얼씬도 하지 마. 아버지가 남편을 끌고 대문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남편이 비틀거리며 골목 바닥에 한쪽 무릎을 찍었죠. 아버지는 남편을 한번 내려다보고 대문을 닫았어요. 쾅! 대문이 닫히는 소리가 골목에 울렸습니다. 밖에서 남편이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문 좀 열어. 얘기 좀 하자. 여보. 저는 거실로 돌아와 은서를 안아 올렸습니다. 어머니 품에 있는 둘째의 볼을 손가락으로 살짝 만져주었어요. 대문 밖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저는 두 아이를 번갈아 바라보며 등을 곧게 세웠죠. 남편의 문 두드리는 소리가 그친 건 1시간쯤 뒤였습니다. 아버지가 창문 너머로 골목을 확인하더니 갔다고 짧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은서를 재우고 둘째 기저귀를 갈아채운 뒤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노트북을 열고 이혼 전문 변호사를 검색했어요. 상담 후기가 많고 양육권 소송 경험이 풍부한 사무실 하나를 골라 다음 날 오전 상담을 예약했죠. 다음 날 아침 어머니에게 아이들을 맡기고 저는 버스를 타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은 법원 근처 오래된 오피스 빌딩 7층에 있었어요. 접수대에서 이름을 말하자 안쪽 상담실로 안내받았습니다. 변호사는 50대 초반의 여자분이었어요. 책상 위에 서류들이 빼곡했고 벽에는 가정법원 관련 상장이 몇 개 걸려 있었죠. 앉으세요. 어떤 상황인지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저는 가방에서 준비해 온 것들을 하나씩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바디캠 영상이 저장된 메모리 카드,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폭언을 녹음한 휴대폰 파일 목록, 남편이 방관한 정황이 담긴 카카오톡 대화 캡처본이었어요. 시댁 식구들에게 지속적으로 폭언을 들어왔고 남편은 한 번도 제 편을 든 적이 없습니다. 여기 녹음 파일이 23개 있어요. 변호사가 메모리 카드를 받아 노트북에 꽂았습니다. 바디캠 영상을 재생하자 골목에서 시누이가 고함치는 장면이 흘러나왔어요. 변호사가 안경을 고쳤으며 화면에 집중했죠. 녹음은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첫째 낳고 시어머니한테 처음 심하게 당한 날부터요. 3년 넘게 모았습니다.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녹음 파일 목록을 훑어보았습니다. 양육권은 당연히 원하시죠? 네. 두 아이 다요. 양육비도 받고 싶습니다. 증거가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재산분할 쪽도 같이 진행하죠. 변호사가 상담 내용을 정리하며 위임 계약서를 꺼냈어요. 저는 계약서에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소장은 이번 주 안에 접수할게요. 상대방 측에 송달되면 연락드리겠습니다. 사무실을 나서며 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손바닥에 땀이 차 있었지만 마음은 오히려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법원 쪽으로 걸어가는 사람들 사이를 지나며 저도 그 길을 곧 걷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죠. 친정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들 얼굴이 떠올랐어요. 은서의 맑은 눈, 둘째의 보드라운 볼. 이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흔들리면 안 된다고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혼 소장이 접수된 건 사흘 뒤였어요.
변호사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소장 접수 완료, 상대방에게 이번 주 내 송달 예정이라는 내용이었죠. 그날 밤 남편에게서 전화가 폭주했습니다. 37통. 저는 한 통도 받지 않았어요. 카카오톡으로 긴 메시지가 왔습니다. 소장 받았다. 진짜 이럴 거야. 한 번만 만나자. 같은 말들이 줄줄이 이어졌죠. 저는 메시지를 끝까지 읽고 화면을 껐습니다. 소장 접수 후 보름이 지났어요. 그 사이 저는 오전에는 아이들을 돌보고 오후에는 어머니에게 맡긴 뒤 동네 도서관에 가서 자기소개서와 포트폴리오를 정리하는 생활을 반복했습니다. 대학 때 작업물을 바탕으로 새로운 시안도 몇 장 만들어 보았어요. 오래된 감각이 손끝에서 조금씩 살아나는 게 느껴졌죠. 그러던 어느 오후 저는 재취업 준비를 위해 외곽의 조용한 카페를 찾았습니다. 창가에서 한 칸 떨어진 자리에 노트북을 펼치고 자기소개서를 다듬고 있었어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고개를 들었는데 창가 쪽 자리에 앉아 있는 두 사람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신우이였어요. 맞은편에는 번들거리는 명품 시계를 찬 낯선 남자가 앉아 있었죠. 남자의 손목과 목에 굵은 금색 장신구가 번쩍거렸고 양복은 비싸 보였지만 어딘가 어울리지 않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노트북 화면 뒤로 몸을 숨겼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죠. 카페 안이 조용한 편이라 두 사람의 대화가 군데군데 들려왔습니다. 이번 거는 진짜야. 석 달이면 원금 3배는 돼. 남자가 신우이에게 태블릿 화면을 보여주며 말했어요. 신우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화면을 들여다보았죠. 근데 투자금이 좀 더 필요한데. 신우이가 가방에서 투명 파일을 꺼냈습니다. 저는 눈을 가늘게 뜨고 그 파일을 살폈어요. 파일 안에 신분증 크기의 카드와 서류 몇 장이 보였습니다. 올케 명의로 비대면 대출 몇 건 넣으면 돼. 공기계도 있고 신분증 사본도 있으니까 본인 인증만 하면 바로 나와. 신우이가 남자에게 파일을 건네며 말했어요.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올케 명의라는 말이 귀를 때렸죠. 신우이가 시댁에 남겨둔 제 옛 휴대폰 공기계와 신분증 사본을 가져온 겁니다. 그걸로 제 이름을 도용해 대출을 받으려 하고 있었어요. 저는 노트북을 접어 가방에 쑤셔 넣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두 사람에게 들키지 않도록 파티션 뒤를 돌아 카페 뒷문으로 빠져나왔어요. 문을 열고 나오자마자 도로변으로 뛰었습니다. 마침 빈 택시 한 대가 신호에 걸려 서 있었어요. 손을 번쩍 들어세운 뒤 뒷좌석에 올라탔습니다. 기사님, 가장 가까운 경찰서로 가주세요. 빨리요. 택시가 출발하자마자 저는 스마트폰을 꺼냈어요. 손가락이 떨려서 비밀번호를 2번이나 틀렸습니다. 겨우 잠금을 풀고 은행 앱을 열었죠. 제 이름으로 된 계좌 3개를 확인했어요. 아직 이상한 거래 내역은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카드사 앱을 열었어요. 현금 서비스 신청 내역을 확인했는데 승인 대기 중인 건이 하나 떠 있었습니다. 제가 신청한 적 없는 건이었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죠. 저는 곧바로 카드사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고객님, 본인 확인 부탁드립니다. 김도연이요. 생년월일 85년 3월 20일이요. 지금 제 명의로 현금 서비스 승인 대기 중인 게 있는데 제가 신청한 게 아니에요. 당장 막아주세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전화기 너머로 키보드 소리가 들렸어요. 택시 창밖으로 건물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한 손으로 전화기를 귀에 대고 다른 손으로는 금융 명의도용 방지 앱을 검색해 내려받았어요. 고객님, 해당 건 즉시 정지 처리했습니다.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카드 자체를 정지하시겠습니까?
네, 전부 정지해 주세요. 제 이름으로 된 카드 전부요. 전화를 끊자마자 다른 은행 앱도 열어 지급 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세 개 은행 계좌 모두 출금을 막았어요. 명의도용 방지 앱에 접속해 제 주민번호로 신규 대출과 계좌 개설을 차단하는 설정까지 걸었죠. 택시 안에서 고개를 숙인 채 화면만 들여다보는 5분이 1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손님, 경찰서 도착했습니다. 택시가 멈추자 저는 10,000원짜리 한 장을 기사님 손에 쥐어드리고 뛰어내렸어요. 경찰서 현관을 밀치고 들어가 민원 접수대 앞에 섰습니다. 신분증 도용 신고하러 왔어요. 제 명의로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접수대 경찰관이 저를 지능범죄수사팀 사무실로 안내했어요. 칸막이로 나뉜 사무실 안쪽에서 수사관 한 분이 자리에서 일어나 제게 의자를 권했습니다. 천천히 말씀해 보세요. 저는 의자에 앉아 숨을 한번 고른 뒤 입을 열었어요. 신우이가 제 옛 휴대폰 공기계와 신분증 사본을 가져간 것, 카페에서 낯선 남자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제 이름을 도용해 대출을 받으려 한 것, 카드사에서 승인 대기 중이던 현금 서비스 건을 방금 막은 것까지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말했습니다. 수사관이 모니터 앞에서 제 진술을 입력하며 물었어요. 그 카페 위치를 정확히 아시죠? 네. 주소도 알고 제가 앉았던 자리에서 그 두 사람이 보였으니까 카페 안보안 카메라에도 찍혀 있을 거예요. 수사관이 고개를 끄덕이며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해당 카페 관할서에 보안 카메라 확보 요청 넣겠습니다. 대출 시도했던 접속 기록도 금융사에 조회할게요. 저는 수사관 앞에서 두 손을 꽉 쥐고 기다렸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수사관이 모니터를 들여다보다가 저를 돌아보았죠. 김도연 씨, 좋은 소식입니다. 대출건이 최종 인증 단계까지 갔는데 김도연 씨가 신청한 금융망 동결이 먼저 적용돼서 전부 차단됐습니다. 한 건도 실행되지 않았어요. 저는 의자 등받이에 등을 기대며 눈을 감았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풀리는 것 같았어요. 만약 카페에서 그 장면을 보지 못했더라면, 만약 10분만 더 늦었더라면 저는 제 이름도 모르는 빚더미에 앉아 있었을 겁니다. 안도감이 밀려온 직후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주먹을 쥔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습니다. 수사관님, 그 사람이 대출을 시도할 때 사용한 접속 기록이랑 카페 보안 카메라 영상 꼭 확보해 주세요. 저 고소할 겁니다. 수사관이 알겠다며 서류를 한 장 더 꺼냈어요. 고소장 작성 도와드릴게요. 피의자 인적사항 아시는 대로 적어주세요. 저는 신우이의 이름과 생년월일, 시댁 주소를 적었습니다. 펜을 쥔 손이 떨렸지만 한 글자도 흐트러지지 않게 또박또박 눌러 썼어요. 수사관이 신우이에게 출석 요구 전화를 거는 동안 저는 복도 의자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잠시 뒤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신우이였습니다. 옳게, 이거 오해야. 진짜 오해라니까. 내 말 좀 들어봐. 저는 신우이의 목소리를 2초쯤 듣고 아무 말 없이 통화 종료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이 꺼진 스마트폰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복도 천장을 올려다보았어요. 남편에 대한 자비심, 시어머니에 대한 예의, 신우이에 대한 참을성, 그런 것들이 전부 사라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수사관 사무실 문을 다시 두드렸어요. 수사관님, 이혼 소송 중인 변호사한테 연락해서 이 형사 고소건도 함께 진행하려고 합니다. 필요한 서류 목록 좀 알려주세요. 수사관이 출력물 한 장을 건네주었습니다. 저는 그 종이를 접어 가방에 넣고 경찰서를 나왔어요. 바깥은 이미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는 길을 걸으며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죠. 변호사님,
이혼 소장에 추가할 건이 생겼습니다. 신우이를 형사 고소합니다. 경찰 조사를 마친 다음 날 오후였습니다. 저는 밤새 작업한 디자인 포트폴리오 파일을 USB에 담아들고 집을 나섰어요. 면접 때 직접 보여줄 인쇄본이 필요했거든요. 버스를 타고 동네 대형 인쇄소에 도착해 고급 용지에 컬러 인쇄를 맡기고 제본까지 부탁했습니다. 30분쯤 기다리니 두툼한 포트폴리오 한 권이 완성되었어요. 표지를 손으로 쓸어보았습니다. 대학 졸업 후 처음으로 제 작업물을 이렇게 정성껏 엮어보는 거였죠. 인쇄소에서 받은 종이봉투에 포트폴리오를 넣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왕복 4차선 도로에 차들이 쌩쌩 달리고 있었죠. 그때 도로 한가운데 무언가가 보였습니다. 작고 하얀 강아지 한 마리가 2차선과 3차선 사이에 엎드려 있었어요. 목줄이 풀린 채 몸을 잔뜩 웅크리고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차들이 양옆으로 경적을 울리며 지나갔지만 강아지는 꼼짝도 못했어요. 저쪽에서 배달 오토바이 한 대가 속도를 줄이지 않고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오토바이와 강아지 사이의 거리가 빠르게 좁혀졌어요. 저는 손에 들고 있던 종이봉투째 도로로 뛰어들었습니다. 차 한 대가 급브레이크를 밟으며 경적을 길게 울렸어요. 저는 허리를 숙여 강아지를 한 팔로 감싸 안았습니다. 품에 안긴 강아지가 온몸을 부르르 떨었죠. 오토바이가 제 등 뒤를 스치듯 지나갔어요. 바람이 머리카락을 확 휘감았습니다. 저는 강아지를 안은 채 인도 쪽으로 몸을 날렸어요. 보도블록에 무릎이 부딪히면서 종이봉투가 바닥에 떨어져 찢어졌습니다. 안에 있던 포트폴리오 시안 몇 장이 보도블록 위로 흩어졌어요. 무릎에서 따끔한 통증이 올라왔고 청바지가 찢어진 틈으로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하지만 강아지를 놓치지 않았어요. 강아지를 내려다보니 하얀 털에 분홍색 목걸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목걸이에 작은 인식표가 달려 있었어요. 코코라는 이름과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죠. 저는 인식표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코코라는 강아지 키우시는 분이세요? 네, 맞아요. 코코 지금 어디 있어요? 전화 너머 여자분의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제가 도로에서 데려왔는데 다친 데가 있을 수 있어서 근처 동물병원으로 가려고요. 어디요? 주소 알려주시면 바로 갈게요. 스마트폰 지도를 열어 가장 가까운 동물병원을 찾았어요. 도보 3분 거리였습니다. 주소를 알려드리고 전화를 끊은 뒤 강아지를 품에 안고 병원으로 걸었어요. 코코가 제 가슴에 얼굴을 파묻고 킁킁거렸습니다. 동물병원에 들어가 접수대에서 상황을 설명하자 수의사가 바로 코코를 진료대에 올렸습니다. 다행히 큰 외상은 없었고 가벼운 탈수 증세만 있다고 했어요. 저는 대기 의자에 앉아 무릎의 피를 휴지로 닦았습니다. 잠시 뒤 병원 유리문이 벌컥 열렸어요. 가죽 재킷에 깔끔한 슬랙스를 입은 여자분이 숨을 몰아쉬며 뛰어들어왔습니다. 진료대 위에 코코를 보자마자 달려가 두 손으로 강아지 얼굴을 감싸쥐었어요. 코코야, 괜찮아? 어디 아파? 여자분의 눈가가 금세 젖어들었습니다. 수의사가 코코의 상태를 설명하자 여자분은 가슴을 쓸어내리며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저를 돌아보았죠. 이 아이 구해주신 분이세요? 네. 도로에서 못 움직이고 있길래 데려왔어요. 여자분이 성큼 다가오더니 제 두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보답을 해야겠어요. 사례금을 드릴게요. 아니에요. 누구라도 그랬을 거예요. 사례금은 괜찮습니다. 저는 손을 빼며 가볍게 고개를 숙이고 일어섰어요. 가방과 찢어진 종이봉투를 챙기려고 허리를 숙였는데 여자분도 따라 쪼그려 앉아
바닥에 흩어진 시안들을 집어주었습니다. 여자분의 손이 멈추었어요. 시안 한 장을 두 손으로 들어 올리더니 한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눈빛이 달라졌어요. 나머지 시안들도 하나씩 넘겨보았죠. 이거 직접 작업하신 거예요? 네. 재취업 준비하면서 새로 만든 포트폴리오요. 여자분이 시안을 들고 있던 손을 내리지 않은 채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실례가 안 된다면 식사 한번 같이 할 수 있을까요? 사례금도 안 받으셨으니 밥이라도 대접하고 싶어요. 잠깐 망설였지만 여자분의 표정이 진지해서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그럼 간단하게만요. 여자분이 병원 근처 조용한 레스토랑으로 저를 이끌었습니다. 창가 자리에 마주 앉아 여자분이 명함 한 장을 건넸어요. 윤정아라고 합니다. 편하게 윤 대표라고 불러주셔도 돼요. 명함에는 뷰티와 패션 브랜드 회사의 로고, 그 아래 대표이사라는 직함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이 커졌어요. 뉴스에서 몇 번 본 적 있는 분이었죠. 맨손으로 회사를 일으켜 업계에서 전설이라고 불리는 여성 사업가였습니다. 저는 김도연이라고 합니다. 김도연 씨, 이 포트폴리오 진짜 좋아요. 색감이나 구성이 보통이 아닌데. 윤정아 대표가 아까 주워든 시안들을 테이블 위에 펼쳐놓으며 말했어요. 저는 쑥스러워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학 때 전공이 디자인이었는데 결혼하고 아이 낳으면서 다 놓았어요. 이제 다시 시작해 보려고요. 윤정아 대표가 물잔을 내려놓으며 저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결혼하고 그만두신 거예요? 저는 잠시 입을 다물었다가 천천히 말을 꺼냈어요. 이혼 소송 중인 것, 시댁에서 겪은 일들, 신우이의 명의도용 사건까지 말할 생각이 없었는데 윤정아 대표의 눈빛이 워낙 담담하고 따뜻해서 저도 모르게 하나씩 꺼내놓게 되었죠. 윤정아 대표는 중간에 한 번도 끊지 않고 들었습니다. 제 이야기가 끝나자 포크를 내려놓고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나도 비슷한 거 겪어봤어요. 시집살이에 이혼까지. 그래서 김도연 씨 마음을 잘 알아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윤정아 대표의 눈가에 옅은 주름이 져 있었어요. 웃고 있었지만 그 안에 오래된 상처의 흔적이 보였죠. 저희 회사에서 지금 새 브랜드를 준비하고 있어요. 프리미엄 유아용품 브랜드인데 총괄 디자이너를 찾고 있었거든요. 윤정아 대표가 시안 한 장을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김도연 씨, 이 자리 맡아볼 생각 없어요? 저는 포크를 쥔 손이 멈추었어요. 심장이 세게 뛰었습니다. 윤정아 대표의 얼굴을 올려다보았죠. 저한테요? 경력이 끊긴 지 오래됐는데요. 포트폴리오 보면 감각은 안 죽었어요. 오히려 엄마로서의 경험이 이 브랜드에는 큰 무기가 될 수 있어요. 윤정아 대표가 명함 뒷면에 연락처를 하나 더 적어 저에게 밀었습니다. 부담 없이 생각해보고 연락 주세요. 레스토랑을 나오며 저는 명함을 두 손으로 꼭 쥐었어요. 무릎에 찰과상이 쓰라렸지만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서서 명함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았어요. 그날 밤 아이들을 재운 뒤 이불 속에서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명함을 가슴 위에 올려놓고 눈을 감았어요. 내일 아침 전화를 걸겠다고 저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윤정아 대표에게 전화를 건 건 다음 날 아침 9시였습니다. 신호음이 두 번 울리기도 전에 윤정아 대표가 받았어요. 김도연 씨, 빨리 연락 주셨네요. 해보겠습니다. 맡겨주시면 최선을 다할게요. 전화 너머로 윤정아 대표가 짧게 웃는 소리가 들렸어요. 내일 오전에 회사로 오세요. 팀원들 소개시켜 줄게요. 전화를 끊고 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부스스한 머리카락, 늘어난 트레이닝복, 푹 꺼진 눈.
이 모습으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날부터 저는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아이들이 깨기 전에 운동화를 신고 친정집 앞 골목을 뛰었어요. 처음에는 100m도 못 달리고 무릎에 손을 짚었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라 구부정하게 서서 헐떡거렸죠. 다음 날은 200m, 그 다음 날은 300m. 매일 조금씩 거리를 늘려나갔어요. 출근 첫날, 윤정아 대표의 회사는 강남의 깔끔한 사무실이었습니다. 저에게 배정된 자리에는 새 모니터와 디자인 프로그램이 깔린 컴퓨터가 놓여 있었어요. 팀원은 저 포함해서 4명이었죠. 모두 저보다 나이가 어렸고 제가 몇 년간 손을 놓았던 프로그램을 능숙하게 다루었습니다. 첫 주는 처참했어요. 프로그램 단축키가 하나도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팀원이 옆에서 보여주는 작업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혼자 야근을 했어요. 모니터 앞에서 새벽 1시까지 마우스를 잡고 있다가 사무실 소파에서 눈을 붙이기도 했죠. 새벽에 일어나 뛰고 낮에는 회사에서 작업하고 밤에는 아이들을 돌보았습니다. 어머니가 낮 동안 아이들을 맡아주셨어요. 도연아, 내 얼굴이 반쪽이 됐다. 좀 쉬어. 어머니가 부엌에서 된장찌개를 퍼주며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보셨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지금 쉬면 안 돼요. 저는 밥을 급하게 떠넣고 다시 노트북을 열었어요. 브랜드 콘셉트를 잡아야 했습니다. 유아용품 브랜드니까 엄마의 마음이 담겨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아이를 안을 때의 온도, 기저귀를 갈며 코를 맞대던 순간, 새벽 수유를 하며 바라보던 아이의 잠든 얼굴. 그런 것들을 디자인에 녹여내고 싶었죠. 한 달이 지나자 프로그램 손놀림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2달째에는 팀원들과 속도를 맞출 수 있게 되었어요. 매일 새벽 달리기를 한 덕분에 체중도 조금씩 빠지고 있었죠. 허리띠 구멍이 하나 줄었을 때 거울 앞에서 작게 주먹을 쥐었습니다. 석 달째 브랜드의 첫 번째 시안을 윤정아 대표에게 보여드렸어요. 회의실에서 프레젠테이션 화면을 띄우고 팀원들 앞에서 콘셉트를 설명했습니다. 손끝이 떨렸지만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윤정아 대표가 화면을 한참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거야. 이 느낌이야. 김도연 씨, 이대로 가요. 회의실을 나오며 저는 복도 창문 앞에서 멈추었어요. 유리에 비친 제 얼굴이 3달 전과 달라져 있었습니다. 볼에 살이 빠지고 눈에 힘이 들어가 있었죠. 넉 달째부터 제품 디자인 작업에 본격적으로 들어갔습니다. 젖병 패키지, 유아식기 세트, 아기 보습 크림 용기까지 제 손을 거치지 않는 제품이 없었어요. 하나를 마무리하면 다음 제품이 기다리고 있었고 주말도 없이 작업했습니다. 저녁마다 친정에 돌아오면 은서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엄마, 오늘도 늦었어. 미안. 내일은 일찍 올게. 은서를 안아 올리면 아이의 체온이 피곤한 몸에 스며들었습니다. 둘째도 어머니 품에서 저를 보며 손을 뻗었어요. 두 아이를 양팔에 안고 소파에 앉으면 하루의 피로가 한꺼번에 밀려왔죠. 하지만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을 재우고 나면 다시 노트북을 켰어요. 5달째 체중계 숫자가 결혼 전보다 낮아졌습니다. 새벽 달리기를 30분에서 1시간으로 늘린 뒤부터 몸이 확 달라졌어요. 어머니가 사다 주신 새 청바지를 입어보았는데 허리가 넉넉했습니다. 거울 앞에서 옆모습을 확인했을 때 저도 모르게 입꼬리가 올라갔죠. 6달째 브랜드 출시를 이틀 앞둔 날이었습니다. 사무실에서 마지막 패키지 교정을 보고 있는데 윤정아 대표가 제 자리로 왔어요. 김도연 씨, 잠깐 나와봐요. 윤정아 대표를 따라 복도로 나갔습니다.
윤정아 대표가 저를 위아래로 한번 훑어보더니 입을 열었어요. 처음 만났을 때랑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요. 매일 새벽에 뛰었어요. 죽을 것 같았는데 안 죽더라고요. 윤정아 대표가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모레 런칭 파티에 멋지게 나타나요. 내가 스타일리스트 붙여줄 테니까. 저는 고개를 숙여 웃었어요. 사무실로 돌아와 자리에 앉으니 모니터 옆에 세워둔 아이들 사진이 보였습니다. 은서가 환하게 웃고 있었고 둘째가 볼을 부풀린 채 카메라를 보고 있었죠. 저는 사진을 손가락으로 톡 건드리고 다시 키보드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브랜드가 세상에 나온 첫 주, 저는 사무실 컴퓨터 앞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온라인 주문이 오픈 3시간 만에 첫 번째 물량이 전부 나갔어요. 맘카페에 후기 글이 올라오기 시작했죠. 패키지 디자인이 예쁘다. 아기 손에 쥐어줘도 안전하다. 선물용으로 딱이다. 댓글이 수백 개씩 달렸습니다. 백화점 팝업 스토어를 연 날은 오픈 전부터 줄이 늘어서 있었어요. 매장 문을 열자마자 사람들이 밀려 들어왔습니다. 진열대 위의 제품들이 손에 손으로 팔려나가는 걸 보면서 저는 매장 한 구석에 서서 멍하니 바라보았어요. 이게 제가 밤새 그린 디자인으로 만든 물건이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죠. 런칭 일주일 만에 매출이 목표치의 3배를 넘겼습니다. 윤정아 대표가 사무실 전체에 축하 메시지를 보냈어요. 팀원들이 환호하며 서로 손뼉을 쳤고 저는 제자리에서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숨을 골랐습니다. 런칭 대성공을 축하하는 파티가 열린 건 도심 한복판의 5성급 호텔이었어요. 2층 높이의 천장에 샹들리에가 매달려 있었고 라운지 전체에 우리 브랜드의 제품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입구에는 대형 화면에 브랜드 로고가 돌아가고 있었죠. 저는 호텔 대기실에서 스타일리스트의 손을 거쳤습니다. 머리를 올리고 귀에 작은 진주 귀걸이를 달고 감색 원피스에 얇은 벨트를 맸어요. 거울 앞에 서자 거울 속 사람이 낯설었습니다. 광대뼈 위로 얇게 터치한 블러셔, 또렷해진 턱선, 곱게 편 어깨, 6개월 전 늘어난 트레이닝복을 입고 소파에 웅크리고 있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라운지 문이 열리자 카메라 플래시가 쏟아졌습니다. 취재진이 양쪽에 도열해 있었고 업계 관계자들이 샴페인 잔을 들고 자리를 채우고 있었어요. 저는 윤정아 대표와 나란히 라운지 중앙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김도연 디자이너님, 이쪽 보세요. 한 장만 더요. 기자들의 목소리가 사방에서 날아왔어요. 윤정아 대표가 제 팔을 가볍게 잡아주었습니다. 오늘 주인공은 김도연 씨예요. 당당하게. 윤정아 대표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들고 카메라를 향해 웃었습니다. 플래시 불빛이 눈부셨지만 눈을 감지 않았어요. 업계 관계자들이 다가와 명함을 건네며 축하 인사를 했습니다. 저는 한 사람 한 사람 악수를 하며 고개를 숙였어요. 윤정아 대표가 샴페인 2잔을 들고 돌아왔습니다. 한 잔을 제게 건넸어요. 고생했어요, 김도연 씨. 잔을 부딪히는 맑은 소리가 라운지에 울렸습니다. 샴페인 거품이 잔 위로 피어올랐어요. 한 모금 마시자 차갑고 시원한 기운이 목을 타고 내려갔죠. 그때 라운지 입구 쪽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경호원 2명이 누군가를 가로막고 있었어요. 저는 고개를 돌려 입구를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이었어요. 옆에 신우이가 서 있었습니다. 남편은 양복상의 단추가 하나 풀린 채 경호원에게 팔을 붙잡혀 있었어요. 신우이는 경호원 어깨 너머로 라운지 안을 기웃거리고 있었죠. 저 안에 제 아내가 있다고요. 잠깐만 들어가게 해주세요. 남편이 경호원에게 사정하는 목소리가 여기까지 들렸습니다. 초대받지 않은 분은 입장이 안 됩니다.
경호원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오빠, 빨리 들어가자니까. 비켜요. 신우이가 경호원 옆으로 비집고 들어가려 했지만 다른 경호원이 앞을 막았습니다. 두 사람이 경호원들 사이에서 실랑이를 벌이는 모습이 입구 밖에서 우스꽝스럽게 펼쳐지고 있었어요. 저는 샴페인 잔을 들고 천천히 입구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경호원 너머로 남편과 눈이 마주쳤어요. 남편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제 달라진 모습을 위아래로 훑어보는 남편의 눈이 휘둥그레졌죠. 여보, 잠깐만. 남편이 손을 뻗었어요. 저는 남편을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아무 말 없이 시선을 거두고 몸을 돌렸어요. 샴페인 잔을 가볍게 흔들며 라운지 안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옳게. 신우이가 뒤에서 소리쳤지만 저는 고개도 돌리지 않았어요. 경호원들이 두 사람을 밖으로 밀어내는 소리가 등 뒤로 멀어졌습니다. 무대 위 조명이 켜졌어요. 사회자가 저를 무대로 불렀습니다. 계단을 올라 마이크 앞에 섰어요. 라운지를 가득 채운 사람들의 얼굴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브랜드의 성공은 저 혼자의 힘이 아닙니다. 저를 믿고 기회를 주신 윤정아 대표님, 밤을 새우며 함께 달려준 우리 팀원들, 그리고 엄마가 늦게 들어와도 현관에서 웃으며 기다려준 제 두 아이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박수가 쏟아졌어요. 플래시가 다시 터지고 환호 소리가 라운지를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무대 위에서 허리를 깊이 숙여 인사했어요. 파티가 끝난 뒤 윤정아 대표가 최고층 스위트룸을 잡아주었습니다. 방에 들어서자 통유리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어요. 불빛들이 까맣게 깔린 도시 위에서 반짝이고 있었죠. 저는 창가에 이마를 갖다 대고 바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구두를 벗고 맨발로 카펫을 밟으며 침대에 걸터 앉았어요. 스마트폰을 꺼내 은서와 둘째의 사진을 열었습니다. 화면 속 두 아이의 얼굴을 엄지손가락으로 쓰다듬었어요. 가슴 안쪽에서 뜨거운 것이 차올랐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입꼬리를 올리며 스마트폰을 가슴에 안았어요. 잠에서 깬 건 둘째의 거친 숨소리 때문이었습니다. 파티 다음 날 새벽 친정집 작은 방에서 아이들 사이에 누워있던 저는 옆에서 들려오는 이상한 소리에 눈을 떴어요. 둘째가 가슴을 들썩이며 쌕쌕거리고 있었습니다. 이불을 걷고 둘째 얼굴을 들여다보았어요.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아기야, 아기야. 저는 둘째를 안아 올렸어요. 아이의 몸이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고개가 뒤로 젖혀지고 눈이 반쯤 감긴 채 의식이 없었어요. 손바닥으로 아이의 볼을 가볍게 두드렸지만 반응이 없었습니다. 엄마, 아빠. 저는 방문을 발로 차며 소리쳤어요. 복도에 불이 켜지고 어머니가 잠옷 차림으로 뛰어왔습니다. 왜 그래? 아기가 숨을 못 쉬어요. 119 불러주세요, 빨리. 어머니가 전화기를 들고 손가락을 더듬거리며 번호를 눌렀어요. 아버지도 방에서 나와 아이를 들여다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저는 아이를 가슴에 바짝 안고 현관으로 나갔어요. 맨발이었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새벽 공기가 발바닥을 찔렀지만 느껴지지 않았어요. 아이의 숨소리만 귀에 들어왔습니다. 쌕쌕거리던 소리가 점점 약해지고 있었죠. 버텨야 해. 엄마가 여기 있어. 구급차 사이렌이 골목 끝에서 울렸습니다. 빨간 불빛이 새벽 어둠을 갈랐어요. 구급차가 멈추자 대원 2명이 뛰어내렸습니다. 아이를 들것에 눕히고 산소 마스크를 씌우는 동안 저는 대원 옆에 바짝 붙어 서서 아이의 손을 놓지 않았어요. 보호자분, 같이 타세요. 구급차 뒷문으로 올라탔습니다. 아이의 작은 가슴이 산소 마스크 아래에서 간신히 오르내리고 있었어요.
대원이 아이의 손가락에 작은 집게를 끼우고 모니터를 확인했습니다. 수치가 많이 낮습니다. 큰 병원으로 갑니다. 사이렌이 울리고 구급차가 출발했어요. 창밖으로 새벽 거리가 흐르듯 지나갔습니다. 저는 아이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어요. 아이의 손가락이 너무 차가웠습니다. 대형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자 의료진이 들것을 밀고 안으로 뛰었어요. 저는 뒤를 따라 뛰었지만 처치실 앞에서 가로막혔습니다. 보호자분은 여기서 기다려주세요. 커튼이 닫혔어요. 커튼 너머로 의료진이 급하게 오가는 발소리, 기계음, 짧은 지시 소리가 뒤섞여 들렸습니다. 저는 처치실 앞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무릎 위에 올린 두 손이 걷잡을 수 없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어요. 커튼이 열리고 의사가 나왔습니다. 아이 보호자분 맞으시죠? 네네. 우리 아이 괜찮아요? 일단 숨은 돌아왔는데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심장 쪽에 문제가 있어요. 정밀 검사를 해봐야 하지만 지금 상황으로 보면 빨리 큰 수술을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의사의 얼굴을 올려다보았어요. 입이 열렸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국내에서 이 수술을 할 수 있는 전문의가 많지 않아요. 수술 일정을 잡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의사가 고개를 숙이고 처치실 안으로 돌아갔어요. 저는 복도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소리를 죽여 울었어요. 어젯밤 샴페인 거품처럼 피어올랐던 기쁨이 산산조각 나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가 중환자실로 옮겨졌어요. 유리창 너머로 산소 마스크를 쓴 채 누워있는 아이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이의 가슴에 여러 개의 줄이 연결되어 있었고 옆에 놓인 기계에서 숫자가 깜빡이고 있었어요. 저는 유리창에 손바닥을 대고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스마트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전화를 받자 낯선 목소리가 들렸어요. 김도연 씨 맞으시죠? 인터넷 기사 관련해서 확인할 게 있는데요. 무슨 기사요? 지금 맘카페에 김도연 씨 관련 글이 올라오고 있어서요. 댓글이 수천 개가 넘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스마트폰으로 검색을 했어요. 제 이름이 실시간 검색어에 올라 있었습니다. 맘카페에 글이 여러 개 퍼져 있었어요. 글의 내용을 읽는 순간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윤정아 대표의 회사에 뒷줄을 대고 들어간 사람, 브랜드 뒤에 불법 후원자가 있다. 정작 자기 아이들은 내팽개쳐서 병원에 실려갔다. 한 줄 한 줄이 제 심장을 찔렀어요. 전부 거짓이었지만 댓글에는 이미 욕설과 비난이 가득했습니다. 스마트폰을 쥔 손이 떨렸어요. 제품 불매 운동을 하자는 글까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회사 고객센터에 항해 전화가 빗발친다는 팀원의 메시지가 카카오톡으로 쏟아졌어요. 저는 중환자실 복도 의자에 앉은 채 스마트폰 화면과 유리창 너머의 아이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기자들의 확인 전화가 연달아 왔어요.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손이 떨려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윤정아 대표가 병원으로 달려왔어요. 복도를 빠른 걸음으로 걸어오는 윤정아 대표의 얼굴은 굳어 있었지만 제 앞에 서자 표정을 풀었습니다. 김도연 씨, 회사 일은 내가 처리할게요. 우리 쪽 법무팀이 이미 움직이고 있어요. 지금은 아이한테만 집중해요. 윤정아 대표가 제 어깨를 두 손으로 잡았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은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브랜드가 무너지면 제가 서 있는 땅도 함께 꺼지는 거였으니까요. 복도 끝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고개를 돌리니 남편이 구겨진 셔츠 차림으로 서 있었습니다. 누군가에게서 소식을 들은 모양이었어요. 남편은 중환자실 유리창 앞으로 다가가 안에 누워있는 아이를 보았습니다. 남편의 어깨가 한번 크게 떨렸어요.
그대로 벽에 등을 기대더니 천천히 바닥으로 미끄러져 주저앉았습니다.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 쥔 남편의 입에서 낮은 신음소리가 새어나왔어요. 저는 남편을 보지 않았습니다. 유리창 너머 아이만 바라보았어요. 아이가 중환자실에 들어간 지 사흘째 되던 밤이었습니다. 저는 중환자실 앞 복도 의자에서 목을 꺾은 채 잠이 들었다 깨기를 반복하고 있었어요. 면회 시간마다 유리창 너머로 아이를 보았지만 산소 마스크 아래의 아이 얼굴은 하루가 다르게 핏기를 잃어가고 있었죠. 남편도 병원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복도 반대쪽 끝 의자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저와 눈이 마주치면 입을 열려다 이내 고개를 돌렸죠. 그날 밤 11시쯤이었어요. 남편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저를 한번 바라보더니 아무 말 없이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갔어요. 어디를 가는지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시 고개를 돌려 중환자실 유리창을 바라보았어요. 남편이 향한 곳은 시댁 본가였습니다. 저는 나중에야 그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게 되었어요. 남편은 새벽 1시에 본가 현관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미 잠들어 있었고 시누이의 방에 불이 꺼져 있었어요. 남편은 시누이의 방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방은 비어 있었죠. 시누이가 외출한 사이였어요. 책상 위에 노트북이 켜져 있었습니다. 화면에 맘카페 페이지가 떠 있었어요. 남편은 책상 앞에 앉아 화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맘카페에 로그인되어 있는 계정은 시누이의 본명이 아니었어요. 가짜 아이디 3개가 브라우저 탭에 나란히 열려 있었습니다. 각각의 아이디로 제 이름이 들어간 비방글을 올리고 다른 아이디로 맞장구를 치는 댓글을 달아놓은 화면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남편이 마우스를 움직여 다른 폴더를 열었습니다. 바탕화면 구석에 대출 서류라고 이름 붙인 폴더가 있었어요. 안에는 제 신분증을 스캔한 파일, 위조한 재직 증명서, 대출 신청서 사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의자 등받이에 등을 기대며 천장을 올려다보았어요. 한참 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노트북을 닫고 전원 코드째 가방에 넣었어요. 방을 나서며 문을 소리 없이 닫았습니다. 남편이 병원 로비에 도착한 건 새벽 3시였어요. 로비 소파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던 윤정아 대표 쪽 법무팀 변호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여기 제 여동생 노트북입니다. 남편이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내 변호사 앞에 내려놓았어요. 안에 루머를 조작한 화면이랑 명의도용 서류가 전부 들어 있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변호사가 노트북을 열어 화면을 살폈습니다. 남편은 가방끈을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어요. 이걸로 끝내주세요. 전부 다.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바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정아 대표의 법무팀이 움직였어요. 시누이의 노트북에서 확보한 맘카페 조작 화면과 가짜 아이디 접속 기록, 명의도용 서류 파일을 정리해 보도 자료로 만들었습니다. 경찰에서 추적한 접속 기록과 카페 보안 카메라 영상도 함께 첨부했어요. 오전 10시 법무팀은 주요 언론사에 이 자료를 일제히 배포했습니다. 점심때가 되기도 전에 기사가 쏟아졌어요. 맘카페 루머의 실체, 시누이의 조직적 명예훼손으로 밝혀져 신규 유아용품 브랜드 디자이너를 겨냥한 허위 루머, 가해자는 친인척. 댓글 분위기가 순식간에 뒤집어졌습니다. 어제까지 저를 비난하던 사람들이 시누이를 향해 분노를 쏟아냈어요. 응원 메시지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불매 운동을 외치던 글들이 삭제되고 오히려 주문이 폭주해 서버가 한때 멈추기도 했죠. 저는 병원 복도에서 스마트폰으로 기사를 읽다가 윤정아 대표에게서 전화를 받았어요. 김도연 씨, 기사 봤죠? 여론이 완전히 돌아섰어요.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윤정아 대표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빨랐습니다. 소아심장 쪽으로 국내에서 제일 유명한 선생님이 있어요. 내일 학회 때문에 해외로 나가시는데 오늘 안으로 모셔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이요? 지금 헬기 준비시키고 있어요. 1시간 안에 병원에 도착하실 거예요. 저는 전화기를 쥔 채 복도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무릎에 힘이 풀려 벽을 타고 미끄러질 뻔했어요. 1시간 뒤 병원 옥상에서 헬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시 후 수술복을 입은 의사 한 분이 간호사 2명과 함께 중환자실 쪽으로 빠르게 걸어왔어요. 윤정아 대표가 복도 끝에서 그 의사를 맞이했습니다. 의사가 아이의 상태를 확인하고 나와 저에게 말했어요. 지금 바로 수술 들어갑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요. 선생님, 우리 아이 살려주세요. 저는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의사가 고개를 한번 끄덕이고 수술실로 향했어요. 아이의 침대가 수술실로 들어가는 걸 지켜보았습니다. 작은 몸에 연결된 줄들이 흔들리며 문 안으로 사라졌어요. 수술실 문 위에 빨간 불이 켜졌습니다. 저는 수술실 앞 의자에 앉았어요. 윤정아 대표가 옆에 앉아 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어요. 1시간, 2시간, 5시간. 빨간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7시간째 저는 고개를 숙이고 두 손을 깍지 낀 채 눈을 감았어요. 10시간이 넘었을 때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마스크를 내리며 나왔어요. 저는 벌떡 일어섰습니다. 의사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보였어요. 수술 잘 끝났습니다. 아이가 잘 버텨줬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소리내어 울었어요. 윤정아 대표가 제 등을 쓸어주었습니다. 복도 저 끝에 남편이 서 있었어요.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수술 성공 소식을 확인한 건지 아니면 다른 뉴스를 본 건지 남편의 어깨가 한번 크게 떨렸어요. 벽에 등을 기댄 채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손등으로 눈가를 훔치더니 저를 향해 허리를 깊이 숙였어요. 저는 그 모습을 잠깐 바라보다가 시선을 거두었습니다. 수술실에서 나온 아이의 침대가 회복실로 이동했어요. 저는 침대 옆을 따라 걸으며 아이의 이마에 입술을 가만히 대었습니다. 아이의 숨소리가 고르게 들렸어요. 따뜻한 숨결이 제 볼에 닿았습니다. 아이의 수술이 끝난 뒤 한 달이 흘렀습니다. 둘째는 회복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졌고 의사는 경과가 아주 좋다며 퇴원 날짜를 잡아주었어요. 아이의 볼에 핏기가 돌아오는 걸 보며 저는 매일 병실 의자에 앉아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작은 손가락이 제 검지를 꽉 쥘 때마다 가슴속에서 뜨거운 것이 올라왔어요. 신우이는 그 사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수사관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신우이가 투자금을 넘겼던 남자가 돈을 전부 들고 해외로 도망쳤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했습니다. 신우이는 조사실에서 그 사실을 처음 알고 바닥에 주저앉아 울부짖었다고 했어요. 자기가 모은 돈, 시어머니에게서 빌린 돈, 그리고 제 이름으로 빼내려 했던 돈까지 전부 날린 거였죠. 법원에서 구속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서류 위조, 남의 이름을 도용해 대출을 받으려 한 것, 인터넷에 거짓 글을 퍼뜨려 제 이름에 먹칠한 것, 혐의가 여러 건이었어요. 신우이는 수갑을 찬 채 법원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뉴스 카메라 앞에서 고개를 숙인 신우이의 얼굴이 화면에 잡혔어요. 저는 그 뉴스를 병실에서 스마트폰으로 보았습니다. 가슴이 시원하지는 않았어요. 다만 이제 끝이 보인다는 생각이 들었죠. 시어머니는 신우이가 잡혀간 날 쓰러지셨어요. 구급차에 실려 요양병원으로 옮겨졌다고 남편에게서 짧은 문자가 왔습니다.
저는 그 문자를 읽고 화면을 껐어요. 이혼 조정 기일이 잡힌 건 퇴원을 일주일 앞둔 때였습니다.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김도연 씨 상대 측에서 연락이 왔는데요. 남편분이 양육권과 재산 분할을 전부 포기하겠다고 했어요. 매달 양육비도 보내겠다고요. 조건 없이요? 네. 변호사를 통해 서면으로 보내왔어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병원 마당에 벚꽃이 피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하얀 꽃잎이 바람에 날리는 걸 한참 지켜보았죠. 가정법원 앞에 선 건 화창한 봄날이었습니다. 변호사와 나란히 법원 계단을 올랐어요. 접수대에서 서류를 확인하고 조정실에 들어갔습니다. 남편이 반대편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양복을 입었지만 얼굴이 열흘은 못 잔 사람처럼 푹 꺼져 있었습니다. 수염이 덥수룩하게 자라 있었고 눈 밑에 검은 그늘이 짙었어요. 조정 절차는 길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모든 조건을 수락한 탓에 서류를 확인하고 도장을 찍는 것으로 끝이 났어요. 남편의 도장이 종이 위에 찍히는 소리가 조용한 방 안에 울렸습니다. 저도 제 칸에 도장을 찍었어요. 그걸로 끝이었습니다. 법원을 나서는 길이었어요. 계단을 내려가는데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연아. 남편의 목소리였어요. 저는 발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남편이 계단 중간에 서 있었어요. 양복 주머니에 두 손을 넣고 있다가 천천히 빼며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했어. 내 편을 한 번도 안 들어준 거. 아이들한테도. 남편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은서랑 둘째 잘 부탁해. 저는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미워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용서한다고 말할 수도 없었죠. 다만 이 사람과의 시간이 이제 진짜로 끝났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양육비 밀리지 마. 저는 그 한마디만 남기고 돌아섰어요. 계단을 내려가는 동안 남편의 발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법원 정문을 나서자 봄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퇴원한 둘째는 하루가 다르게 좋아졌습니다. 병원에서 받은 약을 먹이며 정기검진을 다녔고 한 달쯤 지나자 아이가 소리를 내며 웃기 시작했어요. 은서는 동생 옆에 쪼그려 앉아 딸랑이를 흔들어주며 까르르 웃었죠. 두 아이가 나란히 있는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윤정아 대표에게서 연락이 온 건 아이 퇴원 2달 뒤였어요. 김도연 씨 회사에 제안이 하나 있어요. 만나서 얘기해요. 윤정아 대표의 사무실에 들어가자 책상 위에 서류 한 부가 놓여 있었습니다. 수석 디자이너 겸 공동대표 김도연 씨가 맡아줬으면 해요. 저는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제 이름 석자가 공동대표이사 칸에 적혀 있었습니다. 저한테 이런 자리를 주셔도 되는 거예요? 이 브랜드를 만든 사람이 김도연 씨잖아요. 당연한 거죠. 저는 서류를 내려놓고 펜을 들었습니다. 망설이지 않았어요.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었죠. 그로부터 석 달 뒤 강남 한복판에 제 이름을 내건 디자인 스튜디오가 문을 열었습니다. 통유리 간판에 김도연 디자인 스튜디오라는 글씨가 햇빛을 받아 반짝였어요. 오픈식 날 저는 팀원들과 나란히 서서 입구에 매단 빨간 리본을 가위로 잘랐습니다. 팀원들이 박수를 쳤고 윤정아 대표가 꽃다발을 안겨주었어요. 사무실에 들어가 제자리에 앉았습니다. 책상 위에 사진 2장을 세워두었어요. 은서가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 둘째가 볼을 부풀린 채 카메라를 바라보는 사진, 그 옆에 인쇄소에서 처음 제본했던 낡은 포트폴리오를 나란히 놓았습니다. 표지가 구겨지고 모서리가 접혀 있었지만 버리지 않았어요. 손가락으로 포트폴리오 표지를 천천히 쓸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웅크려 앉아
신우이의 조롱을 듣던 날이 떠올랐어요. 새벽에 골목을 뛰며 숨이 턱까지 찼던 날, 경찰서에서 떨리는 손으로 고소장을 쓰던 날, 수술실 앞에서 10시간을 기다리던 날, 한 장면 한 장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저는 의자에서 일어나 사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저녁에 어린이집에서 돌아올 아이들을 데리러 가야 했거든요. 현관에서 구두를 신고 거리로 나섰습니다. 누구의 며느리도 누구의 아내도 아닌 김도연으로서 걷는 거리가 넓었어요. 봄 햇살이 어깨 위에 내려앉았고 저는 곧게 편등으로 사람들 사이를 걸었습니다. 김도연은 누구의 며느리도 누구의 아내도 아닌 자기 이름 석자로 다시 일어섰습니다. 거실 소파에 웅크려 앉아 조롱을 참던 사람이 강남 한복판에 자기 이름을 내건 스튜디오의 대표가 되었어요. 쉬운 길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새벽마다 골목을 뛰며 숨이 터질 것 같았고 경찰서에서 떨리는 손으로 고소장을 썼고 수술실 앞에서 10시간을 버텼습니다. 그래도 무너지지 않았어요. 아이들의 작은 손이 제 손가락을 꽉 쥐고 있었으니까요. 참는 게 미덕이라는 말, 가족이니까 넘어가라는 말. 그 말들이 한 사람의 인생을 얼마나 깊이 짓밟을 수 있는지 이 사연이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서 상처를 주는 사람은 가족이 아닙니다. 참는 것이 답이 아닐 때 떠나는 것이 용기일 때가 있어요.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참고 계신 분이 있다면 김도연의 이야기가 작은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서는 날은 반드시 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